저는 조선시대 불교를 역사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수륙제의 역사에 관한 연구들을 한 10여 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신 주제가 우리나라 수륙제의 역사적 과정을 얘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뜻 보면 제가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뭐 흔쾌히 이제 해야 하는데, 근데 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를 또다시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동안에 제가 써왔던 글들을 요약 발췌해서 소개하는 자리다. 그리고 다만 새로운 자료라고 하면 중간에 나오겠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우리 보호스님, 서산스님, 사명스님, 이 큰 스님들께서도 수륙제를 대단히 중시했고, 그분들이 친히 수륙제에서 재참여해서 소문을 직접 찬술한 경우가 여러 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새롭게 찾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학술 행사가 우리 이 시대에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중간에 나옵니다만, 조선시대 때 수륙제를 크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 수륙제를 설행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질병의 구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수륙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이 어려움들이 좀 극복해 나가는데 모두에게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수륙제의 역사적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릿말부터 조선시대 이야기, 그리고 근대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수륙제가 전개되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또 우리 불교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불교 의례에서 가장 성행한 의례가 수륙제입니다. 수륙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대개 10세기 후반이었지만 국가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억불의 사회에서 수륙제가 왜 중시됐느냐? 답은 모순적인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의문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억불의 시대에서 왜 수륙제를 설행하였으며 그 국가적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근대기까지 수륙제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을 탐구해서 이 수륙제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수륙제인데요.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1395년의 일입니다. 주최자는 잘 아는 태조가 시작을 했는데요. 나라를 건국한 지 3년 만에 수륙제를 설행할 것을 명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인데요. 임금이 수륙제를 관음굴, 견암사, 그리고 사마사에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도록 하였다. 고려의 왕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방점은 고려의 왕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데 이제 방점이 주어집니다. 수륙제는 물과 무체 모든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므로 고려 왕족의 영혼을 천도하는 제사 의식으로서 가장 적합합니다. 수륙제를 개설하기 위한 사찰은 이들 고려 왕족을 처형한 지역으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개성의 간음굴, 거제의 견암사, 그리고 삼척의 사마사에서 수륙제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정총이 이 태조의 명을 받아서 수륙제 제문이라는 이제 발언문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무차회, 수륙제입니다. 무차회만한 것이 없고 고려 왕실은 1000명이 다하여 망하였지만 나의 마음, 태조죠. 나의 마음이 슬퍼서
금으로 사경하고 특별히 성대한 제를 베푸니 전왕조 왕씨 등은 여러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국품연대로 왕생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내용을 대신 썼습니다. 수륙제를 거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런 내용들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륙제는 대체로 1515년 이후에 국가의 수륙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찰과 민간에서는 그러나 단절되지 않고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여전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의 수륙제가 전사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념을 이제 저는 전통 문화와 풍속으로서의 수륙제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수륙제는 국가와 왕실의 천도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억불의 시대에서도 불교의 전통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화 전통과 풍속은 법제와 규칙으로 쉽게 강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수륙제의 경우 국가와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설행하였기 때문에 민간사회에서는 더욱더 성행할 수 있는 외적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죠. 1420년 4대부 가문에서도 수륙제를 설행을 하였고 심지어 가난한 집에서도 의식을 성대하게 진행을 하자 국가에서 재산 유무에 맞게 설행하도록 권장하는 이제 이런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수륙제를 통해서 조상을 천도하고 이제 발복을 기원하게 됐던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수륙제는 조선 초기 전 계층에 골고루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1432년 2월 한강에서 개설한 수륙제에서는 수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도시가 텅텅 빌 지경이었다라고 실록의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수륙제의 설행은 국가의 지원과 보호라는 외적 바탕 위에서 수륙제 자체가 지니는 내적 요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즉 수륙제가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의식이 지니는 폭넓은 기원의식으로서의 효험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륙제는 영혼천도는 물론이고 수명장수, 질병구제, 해운의 안전, 후손의 발복, 천재퇴치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설행되기에 이르릅니다. 태조의 국행수륙제 이후 수륙제는 점차 조선사회 전통문화로 정착을 하였고 왕실과 사대부 그리고 가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의 이른바 무차 평등대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륙제는 억불의 시대에서도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록을 통해서 이제 수륙제 현상들을 바라봤고요. 그럼 불교계에서는 수륙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런 얘기들을 고승의 수륙제 설행 소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허응당 보우 스님입니다. 뭐 서산 스님, 사명 스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허응당 보우 스님은 그렇게 크게 유명하지는 않은데요. 조선시대 불교, 오늘날의 불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조선불교의 중흥조이십니다. 그가 남긴 업적은 조선불교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만큼 대단합니다. 조선 중기 존폐의 위기에 인도해 있었던 조선불교를 되살려낸 불교 운동가이자 또 서산사명 등의 고승을 배출한 탁월한 선승이셨습니다. 이 보우 스님이 문집을 남겼는데요. 이 문집 속에 3편의 수륙제 소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본 논문에 이 소문들의 원문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 자리 이후로라도 시간 내셔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좋은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우는 어머니를 천도하는 수륙제에서도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였고 국왕의 장수와 나라의 안녕을 목적으로 2차례 수륙제를 거행을 하였습니다. 스님은 문정왕후의 절대적 신임과 지원을 받았지만 관료와 유생들은 스님에 대해서 비난과 탄핵상소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님은 나라를 위한 충정은 승려와 도속이 다르지 않다.
방어하였고 또 국가가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설하면서 입지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산휴정, 청어휴정 스님인데요. 스님은 조선시대 불교를 이끌어간 주역입니다.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한 의승군의 대장이기도 하셨죠. 1549년에 보스님이 승과를 부활시켰는데요. 이 승과에 급제를 하셨고 이후 봉은사의 주지를 역임하시고 또 그 후에는 이제 금강산, 외왕산에서 이제 평생을 지내셨는데요. 스님이 남긴 청어당지 문집 속에 수륙제에 관련된 글 두 편이 전합니다. 채 씨를 대신해서 남편을 천도한 소문, 그리고 심대비를 대신해서 대왕을 천도한 소문, 이 두 가지 글인데요. 스님이 지닌 호국신앙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스님이 지은 수륙제 소문을 통해 호국신앙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가 이제 두 번째 수륙제 소문인데요. 1567년에 명종이 서거하자 심대비가 무차법연, 수륙제입니다. 즉 수륙제를 열어 국왕을 천도하면서 서산스님에게 천도문을 청하였습니다. 유점사에서 명종의 수륙제를 열면서 스님은 심대비의 이름을 빌어 임금과 왕비, 세제의 장수를 기원하고 또 국가의 홍업과 종묘사직의 번성을 축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스님인데요. 민족의 영웅이시죠. 조선 중기 억부의 시대에서 승려의 신분으로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의병으로 투신해서 수많은 전장을 누렸습니다. 사명스님은 스승 서산의 입적 1주기에 수륙제를 열었습니다. 열면서 등계대사의 소상에 올린 소문, 등계대사가 이제 서산스님입니다. 이라는 천도문을 썼는데요. 스승의 명에 따라서 의승이 되어 나라를 위해 화살을 짊어지고 분주하게 10년, 그동안 한 번도 스승을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만 스승의 부고를 받고 맙니다. 급히 묘양사 보현사로 상을 하러 달려갔는데요. 그러나 도중에서 다시 선주의 부름을 받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이때 이제 돌아오시면서 일본에 피납되었던 우리 백성들 3천여 명을 함께 송환해서 오신 그런 위협을 달성을 하셨죠. 자, 어버이와 같은 스승의 업적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한이 얼마나 깊고 컸을지 공감을 합니다. 사명은 비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성껏 스승을 천도합니다. 낮에는 영산의 높은 법회를 열고 영산제입니다. 밤에는 평등에 수승한 법연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중기까지 수륙제가 계속 번성을 하게 됐고요.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지속을 합니다. 국가에서는 법적인, 공적인 수륙제는 개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민간 사회에 많이 유포가 되어 있었고요. 또 불교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증거가 수륙제에 관한 의식집이 조선시대에 전부 헤아려 보니까 65종 이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간행된 의식집은 한 11개 정도가 있었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보은사에서도 아까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16세기에 3번에 걸쳐서 4종의 수륙제 의식집들이 판각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근대 사회에 와서는 그런 수륙제는 어떻게 됐느냐. 아시다시피 우리의 근대 사회는 일제의 침략으로 점철되게 됩니다. 1911년에 일제가 사찰령으로 한국 불교를 통제하는 아주 악법을 만드는데요. 이 악법 가운데 하나가 범패에 대한 금지령을 내립니다. 일제가 범패를 금지한 이유는 화청과 작법무 등이 단순히 불교 의례에 그치지 않고 한민족의 문화전통으로서 민족성을 발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 의례는 집단이 지닌 공통의 감정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의례를 통해 집단의 결합력을 굳게 하는 기능을 지닙니다. 즉 일제는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 한민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불온한, 그들의 생각이죠. 불온한 불교 의례를 일체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금지령으로 인해서 번패를 기반으로 하는 수륙제는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소멸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 증거가 이 시기에 개설된 수륙제의 사례와 불교 의례집의 간행, 그리고 전문 번패 스님들의 활동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이제 황성신문, 독립신문, 매일신보 이런 자료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불교에 관련된 기사가 한 110여 건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종류별로 나눠봤더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관한 뉴스 기사가 가장 많고요. 38회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기사가 수륙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문에 또 잡지에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됐다는 것, 근대사의 우리 현실에서 그만큼 많이 설행되고 유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근대사회에서 수륙제는 불교가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03년 또 1914년 봉은사, 뚝섬 한강에다가 배를 묶어서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수륙제를 개설했다라는 사실이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저력과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륙제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얼마만큼 큰 의미를 지니느냐, 물론 과거의 전통사회와 현대사회가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수륙제는 민족의 고통과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축제였고 천도제였다라는 사실로 제 얘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적 또는 유교적 입장보다는 인류학이고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몇 가지 해석과 그 입장들에 대해서 한상기 선생님께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 읽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4가지 질문 내지는 또는 의견을 포함해서요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아마 한상길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지만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의 불교 의례가 억불의 어떤 논리로 뭔가 이야기될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억불의 논리조차도 예를 들면 왕실과 종친 또는 일반 민들과 또는 이 유자들, 유학자, 조선 종기의 유학자들이 어떻게 조선을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이런 입장은 상당히 그 당대의 맥락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억불의 논리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치 전제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수륙제를 얘기할 때조차도 계속해서 그 논의 그 전제로 깔리는 게 옳은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의식과 유교 의례의 결합이자 융합이며 의례 제도의 새로운 모색이자 이행기로서의 수륙제, 조선 전기 수륙제를 이해하고 그것이 결국은 조선 그 중기와 후기에 소위 신앙불교 내지는 민중속으로 어떤 결합해 나가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억불의 논리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오늘날 수륙제를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또는 역사를 어떤 계승 발전시키는데 좀 더
좋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14쪽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를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발표 원고의 14쪽이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수륙제 의식이 지니는 폭넓은 기원 의식으로서의 효험이 입증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해석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왕조실록의 전후를 살펴보면 사실 이 어떤 사람들의 발언이냐 따라 또는 왕실의 입장이냐 따라 이 조금씩 그 비판의 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혼종화나 소위 지역화, 인류학에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가 한국의 수륙제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 오늘날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언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 속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야지 너무 이렇게 특수한 용어로서 우리가 뭐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알려고 들면 이제 아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수륙제가 한국인의 또는 서산 지역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될 때 설명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볼 때요. 어떤 수륙제가 지역사회에서 혼종화, 지역화를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설명되면서 그 어떤 수륙제 해석이 반드시 기원의식으로서 효험이 있다 없다의 논리보다는 조선적 상황에서 그 어떤 평가가 된다고 할 때조차 그 맥락에서는 어떤 이론이 있었다. 그런 해석을 지금 와서 그 수륙제를 좋게만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기원 의식으로서의 효험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왜냐하면 조선 전기에 효험이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효험이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효험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조선 전기를 지나고 1500년대 이르면서 그 국행 수륙제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폐해지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은 수륙제가 걸어 나가야 될 당시의 어떤 행로에 대한 어떤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든 원치 않든 조선 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그런 길로 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조선 후기 끝나고 일제강점기 지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보원사 수륙제가 국행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누구를 세워서 누구를 제주로 해서 또는 이런 분들이 뭘 열망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그걸 반영하는 수륙제가 되어야 이 진로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두 번째 논의하고 싶었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사실 지금 허응보우 스님이나 서산의 사면의 이제 소문들, 천도문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상길 교수님께서는 이제 소위 호국 불교에 대한 지점을 좀 강조해 주시고 어떤 그 당대의 고승들 또는 이제 사실 국사에 버금갈 수 있는 왕실의 지지를 받고 그 재원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스님들의 천도문 중에서도 최씨 부인이라든가 이렇게 민간의 사람들보다는 어떤 조금 더 해석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해석에 있어서 약간 피해가고 호국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교 국가 또는 유교 국가라기보다는 유교 사회에서 불교가 호국을 얘기하면서 어떤 논리를 펼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호국이 어쩌면 불교에게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 불교의 논리가 사실 호국 안으로 들어가서 좁혀지거나 충효의 논리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얘기하는 어떤 불교의 수륙제 내지는 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또는 세계적 어떤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인가 하는 문제에서 호국이라는 논리를 조금 더
좀 이제 진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게 550년에 관련된 긴 스토리인데요. 1914년에 예를 들면 봉은사 수륙제 한강변에서 열렸다고 하면서 이런 그 효령대군께서 1432년 2월에 한강변에서 비슷하게 수만 명을 모으고 수륙제를 열었다, 이런 얘기들을 대비시키면 한 500년 시간을 흐르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600년 되죠. 근데 이럴 때 수륙제의 음악성 내지는 번패나 작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 그게 기록이 안 나와도 반드시 이거는 있었던 거다. 그게 일제 사찰령에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패, 제가 이제 불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사마사나 이런데 다니면서 수륙제를 이제 참관해보고 또 논문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어장 동주 스님도 계시지만은 사실 번패나 작법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교계가 좀 그 가치, 여기 지금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저는 많이 부족하다. 예? 그분들이 한국의 문화 자원이고 문화유산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뭔가 긍지를, 그리고 그 위격에 맞게 계속해서 그 후학들도 키워낼 수 있도록 그 스님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그런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외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던지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사에서는 수석사가 되든 어떤 이렇게 지금도 계속 강원에서 길러지고 있겠지만은 이런 번패나 어떤 작법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중요성 강조가 결국은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 사람들에게 수륙제를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자꾸 이 세계적이고 이걸 수륙제가 한국에서 가두어지는 게 아니고 펼쳐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류학에서는 이렇게 지금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포틀레츠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제가 35쪽과 36쪽에 걸쳐서 인류학에서 소위 말하는 이 수륙제보다 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들, 포틀레츠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로 통해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그 사회 안전망 또는 그 교환의 문제, 그다음에 규율 제도 같은, 또는 그걸 통해서 또 문화도 전달시키는 아주 세련된 문화가 지금 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조차도 어떤 그 보편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이 수륙제 속에서 계속 끌어들이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끝에 잠깐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